한국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이 딸을 죽이겠다는 거야. 제발 딸을 살리고 싶다면 존스 호킨스를 다시 믿어보면 안 되겠니?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소녀. 부모는 마지막 희망으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하려 했고 소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눈물로 처절하게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대형 병원도 치료를 포기한 지금 한국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아빠! 밝은 미소로 달려온 릴리. 말도 잘 통하지 않던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딸을 살려냈습니다. 미국 최고 병원들이 고개를 저었던 생명을 한국은 되살려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의 시간만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든 그레이입니다. 43살 미국 테슬라 본사에서 AI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책임 연구원이죠. MIT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15년간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에 몰두해왔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은 0.001초 만에 수백 가지 변수를 계산해서 최적의 주행 경로를 찾아내거든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가서 코드를 점검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릴리였어요. 11살인 릴리가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영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던 아이가 갑자기 단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문장도 중간에 멈춰서 고개를 갸우뚱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클레어와 상의해서 심리 상담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릴리에게 특별한 심리적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릴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른쪽이 잘 안 보여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어 퇴행과 시야 장애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 저는 본능적으로 이건 뇌에 문제가 생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내 클레어와 함께 즉시 스탠퍼드 아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은 후 신경과로 이송되었고 담당 의사는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MRI, CT,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릴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밤에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들을 찾아봤습니다. 각종 의학 사이트를 뒤지면서 릴리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케이스들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였어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탠퍼드 병원이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침내 담당 의사가 저희 부부를 불러서 결과를 알려줬어요. 희귀 뇌간 부종양, 정확히는 뇌간 교종이라고 했습니다. 뇌간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하고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는 진단이었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완화 치료뿐입니다.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도 이 위치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만들어온 모든 알고리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정작 제 딸을 어디로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탠퍼드가 전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클레어와 함께 전국의 유명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보스턴 아동병원,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UCLA 의료센터까지. 하지만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들도 손을 든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5번째 병원에서도 같은 대답을 듣고 나서 저와 클레어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포기했습니다.
온갖 의학 논문과 해외 치료 사례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구글 스칼라, 펀메드, 매드라인까지 닥치는 대로 검색했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치료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클레어는 환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었고, 저는 최신 의학 연구 논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스탠퍼드 의대에서 발행한 희귀 뇌종양 치료 현황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한 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록 섹션의 작은 각주였어요. 서울 아산병원 사례 참조 비수술수와 환자 3년 생존 사례 보고됨. 통계 외 접근법 연구 필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3년 생존이라니 평균 6개월에서 1년이라던 병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읽어봐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한국에 있는 병원 같았는데 정말로 그런 치료 성과가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클레어를 깨워서 보여줬습니다. 클레어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논문 저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해봤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소아종양학과 교수였는데 24시간 만에 답변이 왔어요. 놀랍게도 정말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 불가능한 뇌간 종양. 환아들을 다른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정말 미친 듯이 검색했어요. 서울 아산병원, 한국 의료 시스템, 뇌간 종양 치료법까지. 밤새워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한국이 의료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특히 아산병원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병원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치료 불가능하다던 환자들이 한국에서 완치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다는 거였어요. 클레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에이든, 이건 기적이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치료 방식이 있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야 하는 거죠. 같은 데이터와 같은 방법으로는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혁신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찾으면 찾을수록 한국 의료계의 숨겨진 실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로봇 수술 건수 세계 1위, 의료진 실력 세계 최고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 특히 소아 종양 치료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장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릴리의 의료기록 요약본과 함께 치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었어요. 48시간 후에 답변이 왔어요. 릴리의 의료기록을 검토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화상 상담을 제안해왔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 2시에 화상 통화를 했는데 김희연 교수라는 분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셨어요. 릴리의 MRI 영상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더니 10분 정도 자세히 분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한국으로 오셔야 하고 최소 2개월은 입원해야 합니다. 성공률은 60%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0%라고 했으니까요. 클레어의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격렬한 반대였습니다. 릴리의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이라니 그게 어디야. 딸을 그 낯선 나라에 데려가서 어쩌겠다는 거야.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발 정신 차려 이든. 딸을 정말 살리고 싶다면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부모님은 계속해서 미국 내 다른 병원들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곳에 문의해봤다고 설명했어요. 어디서도 희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의 반대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거든요. 그분에게 한국은 여전히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미국이 세계 최고야. 할머니는 언어 문제를 걱정하셨어요. 영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11살 아이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릴리가 낯선 환경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11살 딸의 생명을 맡겨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대해 찾아봤는데 규모나 시설은 인상적이었지만 실제로 가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스탠퍼드, 보스턴, 메이오, 존스 홉킨스, UCLA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클레어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든,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생각해봐.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기계가 사람보다 운전을 잘할 리 없다고 했지.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클레어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테슬라에서 일하면서 늘 추구했던 게 혁신이었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었어요. 릴리 본인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11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릴리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릴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아빠, 제가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나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한국에 가면 나을 수 있다면 가고 싶어요. 릴리의 용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결국 클레어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릴리를 살리고 싶어요. 여기서 6개월을 기다리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서울에서 3년을 살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릴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마침내 부모님도 수긍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한 달 후에 반드시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돌아와라.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3일 후 출발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릴리의 모든 의료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클레어는 짐을 쌌고 저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가족이 우선이야, 이든. 딸부터 살리고 와. 테슬라 동료들도 모두 응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좌표를 따라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표시되어 있고 디지털 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발달해 보였어요. 입국 심사도 자동화되어 있었고 수화물 찾는 것도 정말 빨랐습니다. 릴리는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해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보낸 직원분이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줬어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보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을 건널 때 보인 야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릴리도 신기해하면서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멋져요. 서울 아산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로비부터가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여러 언어로 응대하고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으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국제진료센터는 별도 공간에 있었는데 외국인 환자들만을 위한 전용 구역이었습니다. 접수 직원분이 저희를 맞이하면서 말했어요. 이든 그레이님 맞으시죠? 릴리를 위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직원분들이 이미 릴리의 의료 기록을 모두 분석해 놓고 있었거든요. 스탠퍼드에서 가져온 모든 검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검사 목록까지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접수부터 진료 예약까지 모든 절차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하루 종일 걸렸는데 말이에요. 김희현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분이셨는데 릴리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먼저 릴리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셨습니다. 릴리야, 어서 와. 멀리서 고생 많이 했구나.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병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치료는 그 다음이에요.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주에 진행된 검사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AI 기반 병변 분석 시스템으로 릴리의 종양을 3D로 재구성하고 유전체 분석으로 릴리만의 고유한 면역 반응 패턴을 찾아냈어요.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릴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면역학과 전문의들이 모여서 릴리만을 위한 치료 전략을 세웠어요. 모든 과정이 빠르고 정교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검사실 직원들도 릴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배려해줬습니다. CT 촬영할 때도 릴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MRI 할 때는 만화 영상을 보여줬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자율주행 시스템보다 훨씬 섬세한 시스템이야. 자율주행 AI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찾지만 이곳의 치료 시스템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었거든요. 릴리의 면역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치료 계획은 복잡했습니다. 먼저 릴리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고 동시에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양이 축소되면 정밀방사선 치료로 마무리하는 단계적 접근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시도할 수 없는 최신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릴리에게 투여된 면역 활성화제 때문에 고열이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릴리가 계속 보채고 울었어요. 해열제를 써도 열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클레어는 교대로 릴리 곁을 지켰지만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둘째 주에는 더 심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평소 활발하던 릴리가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했습니다. 식욕도 완전히 없어져서 링거로만 영양을 공급해야 했어요. 머리카락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릴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윤세린 씨가 정말 특별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릴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릴리가 열이 날 때는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계속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셨어요. 윤세린 간호사는 릴리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릴리가 조금이라도 식욕을 보이면 즉시 김 교수님께 보고하고 계속 괜찮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릴리가 윤세린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언니는 왜 이렇게 잘해줘요? 저는 미국에서 온 외국인인데. 윤세린 간호사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아픈 아이는 다 내 가족 같은 걸. 그 순간 저는 이 병원이 왜 다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병원들도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숙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료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급식실 직원분들도 릴리가 먹기 쉬운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 주셨어요. 병원 전체가 릴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셋째 주가 되면서 릴리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구토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릴리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요. 아픈 것도 덜 무서워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실감했어요. 치료 5주차에 접어들면서 중간 점검을 위한 MRI 촬영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이틀이 또다시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희망적인 기대감이었어요. 릴리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언어 능력도 많이 회복되었고 시야 장애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김희현 교수님이 저희 가족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릴리의 MRI 영상이 나타났는데 5주 전 영상과 비교해서 보여주셨어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양 크기가 42%나 감소한 거였어요. 뇌관을 둘러싸고 있던 종양이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수술 불가능하다고 했던 종양이 이제는 수술 가능한 수준까지 작아진 거예요. 김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입니다. 릴리의 면역 시스템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작용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은 반응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AI와 시스템이 모든 걸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율주행에서도 모든 상황을 미리 계산해서 대비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예측 가능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고유한 반응 패턴이 있고 그 반응을 기다려주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했어요. 릴리의 몸이 치료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의료진은 그 반응을 믿고 기다려줬던 거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릴리의 면역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했고 종양세포들이 면역 공격에 취약한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수술로 남은 종양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위험하지만 완치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AI는 길을 안내하지만 사람은 그 길을 바꾼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만든 자율주행 시스템은 정해진 도로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지만 인간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릴리가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이곳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가 만나서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데이터와 프로그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울면서 김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이 모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릴리가 자랑스러웠어요. 11살 아이가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낸 게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만 믿던 엔지니어에서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아버지로 성장한 것 같았어요. 릴리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8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지만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과 신경외과 팀이 최첨단 미세수술 기법을 사용해서 뇌관의 중요한 부위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종양만 정확히 제거했어요. 수술 중에 실시간으로 뇌 기능을 모니터링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릴리를 처음 봤을 때 마취에서 깨어나는 릴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빠.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릴리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회복했어요. 다행히 수술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고 언어 기능과 시야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수술 후 2주가 지나면서 릴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다른 환자들과 인사하고 간호사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특히 윤세린 간호사와는 정말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릴리는 이제 한국어 인사말도 할 수 있게 됐고 간단한 한국 동요도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같은 말들을 배워서 병원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퇴원 전날 윤세린 간호사가 릴리를 보러 왔어요. 릴리가 말했어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무서운 아이들 옆에 있는 사람이요. 저도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윤세린 간호사는 릴리를 꼭 안아주면서 대답했어요.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미 용감한 아이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에 오고 싶으면 연락해. 언니가 서울 구경시켜줄게. 그 순간 릴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저는 릴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그런 병원에서 쓰는 AI를 만들어줄게. 아픈 아이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마지막 날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2달 동안 저희 가족의 집이었던 서울 아산병원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릴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저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았어요. 그리고 클레어도 의료진들의 헌신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달라진 채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테슬라 사내 포럼에 특별한 제안서를 올렸어요. 환자 중심 AI 케어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경험한 치료 과정을 자율주행 기술에 접목시키는 아이디어였어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진의 감정적 케어까지 고려한 통합 시스템을 제안한 거죠. 기존의 의료 AI는 진단과 치료에만 집중했지만 제가 제안한 시스템은 환자의 심리적 상태와 회복 의지까지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회사에서 이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테슬라의 CEO도 직접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건 새로운 사업 영역이 될 수 있어. 저는 릴리의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운 교훈들을 공유했어요. 특히 환자 중심적 접근법과 다학제 협진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EO는 이 프로젝트를 회사의 공식 연구 과제로 승인해줬고 전담팀까지 구성해줬어요. 6개월 후 저희 가족은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릴리의 정기 검진도 받고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릴리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나타났어요. 김희헌 교수님과 윤세린 간호사를 다시 만났을 때 모두들 릴리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키도 자랐고 얼굴도 훨씬 밝아졌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릴리가 자신의 꿈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릴리는 윤세린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언니, 저 정말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번 방문에서 릴리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서울 어린이병원에서 진행하는 환자 가족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거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릴리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의료진들이 가족처럼 돌봐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도 이번 방문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서울 아산병원의 의료진들과 함께 AI 의료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환자 케어 시스템을 소개하고 한국의 의료진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김희헌 교수님은 이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배려까지 고려한 시스템이네요. 저는 이 모든 아이디어가 서울에서의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설명했어요. 마지막 날 릴리는 윤세린 간호사에게 편지를 전해줬어요. 이번에는 한국어로 쓴 편지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거든요. 편지에는 윤세린 간호사 덕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와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소망도 적어놨습니다. 윤세린 간호사는 그 편지를 읽고 울면서 릴리를 꼭 안아줬어요. 릴리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언니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서울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릴리는 생명을 구했고 저는 인생의 방향을 바꿨으며 우리 가족 모두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 병원들이 포기했던 딸을 한국이 살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마음이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서울 아산병원은 저희에게 새로운 알고리즘을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알고리즘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